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됐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를 바이든 정부에 의한 정책 탄압으로 규정하고 지지자 결집을 통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로 공화당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와 경쟁 중인 공화당 내 잠룡들은 일단 한 목소리로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소식 이후 지지자들은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라고 리조트 인근에는 트럼프 깃발을 흔들며 시위를 벌였고 뉴욕 시내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10지구 시의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지구 시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부로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메디칼 수혜폭이 축소됩니다. 메디칼 수혜자들은 반드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LA시 정부가 차량 촉매 변환기 절도와 관련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촉매 변환기 절도범에게는 최소 $1,000의 벌금과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2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5%, 전월보다 0.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다쳐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아동이 매주 약 40명씩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서는 16개월 남자아이가 5살 된 형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5살 아이가 권총을 갖고 놀다 실수로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와 식량을 맞바꾸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백악관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슬로바키아인 무기 거래상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아프리카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5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탄자니아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월스트리트저널 소속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며 체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강력 규탄하면서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출국도 강력 권고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타이완 총통의 미국 방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연방 하원의장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할아버지의 만행을 사죄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전두환 씨 일가 구성원이 5.18 사죄와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자 시절에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과 직접 통화하는 친분이 있었다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언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일제히 개막했습니다. LA 다저스는 개막전에서 애리조나를 8대2로 꺾고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LA 엔젤스는 오타니가 선발로 나서 6이닝 13진, 타석에서도 안타를 기록했지만 오클랜드에 1대2로 패했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는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안타를 기록했고 피츠버그의 배지환 선수는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멀티히트, 멀티도루를 기록하며 활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더 둔화했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1.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점차 햇살이 비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기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논란이 없었던 미국에서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내년의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석도 각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첫 소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소식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YTN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현지 시간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We're witnessing American history. This is the first time a former president has been charged with a crime. So this is unprecedented. 사건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는 2006년 7월 네바다주의 한 골프장에서 트럼프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데니얼스가 언론 매체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트럼프의 변호사 마이클 코어는 그녀와 만나 침묵을 지켜달라며 13만 달러를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코언에게 변제한 13만 달러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기재했습니다. 기업 문서 위조는 뉴욕주 법률을 위반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경범죄에 불과해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중범죄인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과거 성추문을 알리지 않기 위해 합의금을 주고 회사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그 사실을 감춘 혐의는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정치적 박해이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도 트윗을 통해 대선 개입 시도이자 신성한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했다고 규탄하는 등 공화당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논란이 없었던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면서 내년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를 결정했지만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형사 기소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고 실제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직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들은 선거법 위반 등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가 적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집사로 불렸던 마이클 코어는 복역 이후 저격수로 변신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돈을 전달한 코어의 증언이 앞으로 구성될 배심원단에 대한 설득력이 약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코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팟캐스트와 비망록 등을 통해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전반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맨해튼 지검이 무리하게 기소를 추진했다는 지적도 남아 있습니다.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그룹이 장부에 코언에게 준 돈을 법률 자문 비용으로 위장 처리한 것은 기업 관련 기록의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의 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범죄에 불과한 장부 조작으로 트럼프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범죄를 숨기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 장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지른 다른 범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현재 맨해튼 지검의 시각입니다. 트럼프 그룹이 지급한 돈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쓰였기 때문에 불법 선거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뉴스가 타전된 뒤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리조트 인근 판비치에는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트럼프 이름이 쓰인 깃발을 흔들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지지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결정한 맨해튼 대배심을 가리켜 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며 우리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하룻밤 사이 승리를 도둑맞았고 모두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지지자도 이제 우리가 그의 뒤에 서서 정직한 방법으로 나라를 되찾을 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해튼에 있는 뉴욕주 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소 인정 여부 등 절차를 이제 4월 4일경에 밟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뉴욕 시내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이 본부와 지원부서 모든 직원에게 제복을 입고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위관리 10여 명과 뉴욕시장 보좌관 등이 모여 향후 시위 발생 시 보안과 인력 배치, 비상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으로 흑인 최초로 맨해튼 지방검사장에 오른 브래그 검사장을 향해 강한 반감을 표출하며 그의 수사가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 맨해튼지검 우편물실로 브래그 검사장을 향한 살해 협박 편지 100색 가루가 들어있는 봉투가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어제 맨해튼지검과 지방법원 주변에 평소보다 많은 경찰이 배치돼 긴장한 표정으로 주의를 경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되면서 공화당의 대선 구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공화당 내 친트럼프 세력을 결집시켜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쟁하고 있는 공화당 내 잠룡들은 일단 한 목소리로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내 다크호스로 떠오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어제 기소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정치적인 아젠다를 조장하기 위한 법체계의 무기화는 법의 지배를 전면에 내세운다며 이것은 비미국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틀 트럼프로도 불린 드샌티스 주지사는 아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의 최대 경쟁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트럼프에 이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사도 트위터에 기소는 정의가 아닌 복수에 대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하며 최근 자신의 팍스뉴스 인터뷰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내가 이 뉴욕 지방검사한테서 본 모든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하고 있다는 것이며 트럼프 기소를 정치적 기소다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브래그 검사는 강력범죄 기소를 거부하고 중범죄의 절반 이상을 경범죄로 깎아내린 소로스의 자금을 받은 검사라고 기소를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정부에서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중앙정보국 CIA 국장도 역임했습니다. 그 역시 차기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백악관 기자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최근 토네이도로 큰 피해를 본 미시시피주로 향하기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나라를 분열시킬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게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시위가 걱정되냐는 물음에도 트럼프 기소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이번 기소가 법치에 무슨 의미가 있나 정치적 동기가 있느냐 이런 후속 질문에도 전혀 할 말이 없다. 트럼프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라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딴 질문에 노 코멘트로 일관한 것은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첫 기소라는 민감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자신과 맞붙을 공산이 적지 않은 정적이고 그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도가 만만치 않은 터여서 기소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조심스러운 행보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에서 이번 기소를 이끈 맨해튼 지검의 검사장이 민주당 소속임을 내세워 정치적 수사라고 공격하고 있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3월 31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하늘 곳곳에는 구름이 떠 있지만 보다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6도에서 10도가량이나 높아져 60도 중반까지 오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낮 기온 2, 3도가량 더 높아져서 평년 기온의 한결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내일 남가주 지역은 보다 쾌청하게 하늘이 드러나고 한낮에는 한결 포근한 봄 날씨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온화한 낮 기온은 모레 일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의 낮 기온은 3,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6도, 4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6도, 45도, 해안 지역은 59도, 47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7도, 낮 최고 기온은 7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LA입니다. LA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던 LA 10지구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뇌물수수 등 7건에 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정부패 재판에서 19건의 혐의로 기소된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시 10지구 시의원이 30일 뇌물수수와 공모, 우편, 금융사기 혐의 등 7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2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LA 10지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과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로 재임하던 시절 USC 사회복지대의 메릴린 루이스 플린 전 학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USC가 LA 카운티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수백만 달러의 카운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 또 아들 세바스찬의 USC 대학원 장학생 입학과 교수직 임용을 위해서 캠페인 기금을 전용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연방 대배심에 전격 기소되면서 LA 10지구 시의원직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흑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가주 상하원 의원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정계에서 활약하며 LA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파워 있는 정치인의 한 명으로 꼽혀온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파장이 큽니다.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과 오랜 동안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캐런 베스 LA 시장은 이번 판결이 LA시에는 매우 슬픈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개월 동안 시의원직 직무가 정지됐던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이날 판결로 LA시 10지구 시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부정부패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한시적으로 헤더워드 시의원 대행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시의회는 헤더워드 대행을 다시 인준해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2월까지 시의원 대행을 맡기던지 아니면 보궐선거를 치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비상사태가 오늘 날짜로 종료됩니다. 비상사태가 해제됨에 따라서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 검사소는 오늘까지만 운영됩니다. 메디컬 혜택은 일단 그대로 유지되지만 자격 여부 재확인을 위해 서류를 발송한다는 계획입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갱신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면서 수혜자들은 서류 작성을 마친 뒤 가능한 빨리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인회가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하고 궁금증을 푸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현장을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한인회가 30일 주최한 온라인 웨비나에서는 LA 카운티 사회보장국 담당자들을 연사로 초청해
한인 메디칼 수혜자들을 위해 올해 메디칼 갱신 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메디칼의 경우 원래 수혜자들은 매해 갱신을 해야 되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자동 갱신이 이뤄졌으나 이제 오는 4월 1일부터는 수혜자들은 반드시 메디칼을 갱신하고 변경된 신상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이날 참여한 한인들 중에는 제대로 갱신을 못하면 메디칼 혜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날 담당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혼란스러운 점들을 불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LA 카운티 사회보장국에서 아웃리치를 담당하는 로자 산타나 씨와 노재덕 슈퍼바이저가 연사로 참여해 메디칼 수혜 프로그램과 메디칼 갱신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한인들과 Q&A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노재덕 LA 카운티 사회보장국 슈퍼바이저는 오는 4월 1일부터 메디칼 수혜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변경된 주소, 소득, 가족에 관해 보고해야 되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변화는 수입 부분에서 일어난다며 이를 잊지 말고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을 바꾸면서 수입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누가 돈을 붙여줘갖고 내 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65세 이하의 메디칼을 받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수입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65세 이상의 메디칼은 수입과 함께 재산 정도도 봐요. 내 은행 계좌에 있는 어떤 현금을 얘기하겠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바뀌어진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동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페이스톱이나 자영업일 경우에는 세금 보고하신 거라든지. 메디칼 갱신을 4월에 일제히 해야 하는지 우려하는 한인들이 많았는데 갱신 시기는 수혜자들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갱신 데드라인을 준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거는 이 리서티피케이션 폼을 우리가 보내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1일에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 말씀드린 대로 리서티피케이션 1년마다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받았던 달이 10월 1일이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언제 리서티피케이션 날인지 그걸 기다리셨다가 오는 그 폼에 따라서 거기에 날짜에 따라서만 해주시면 돼요. LA 한인회 측은 메디칼 기본 서류 작성에는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지만 메디칼 갱신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웃케어 클리닉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웨비나에 참여한 이웃케어 클리닉의 이재희 매니저입니다. 기존에 메디칼 관련해서 정보나 상담해드리고 자격 대신인지 안내해드리고 가입 신청 직접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LA 카운티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26세에서 49세는 마이어스 LA라는 프로그램에 또 가입을 해서 이런 것들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메디칼 관련한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이웃케어 클리닉 전화번호 213-632-55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시와 LA 카운티가 이 홈리스 영구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기금 1억 5,700만 달러를 받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홈리스 영구주택 지원기금 28억 달러 가운데 1억 5,700만 달러를 LA시와 카운티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주택당국은 외곽지역 등의 홈리스 지원과 주택 건설을 위한 지원금 3억 1,500만 달러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기금은 홈리스를 돕는 지역사회의 의료단체를 비롯해 주택지원단체 또 노숙자 유경험자 등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등을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직후 전국 각지 경찰서에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장난 전화가 걸려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일대 학교들에서는 하루 사이에만 20차례나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교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위 신고 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유타주와 펜실베니아주, 캘리포니아주, 캔자스주 등 허위 신고 범위가 확산하면서 경찰과 구조대원이 각지 학교로 긴급 출동했다가 헛걸음하는 소동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소속 정보분석가 제니퍼 도빌리는 이런 부류의 허위 신고는 테러의 한 형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난 전화에 속아 엉뚱한 곳에 출동한 사이 다른 곳에서 사건이 벌어지거나 불필요한 곳에 인력과 자원이 낭비되는 바람에 범죄 대응에 소홀해질 수 있다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정 내 총기 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3시경 인디아나주 북서부 중소도시인 라파에트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6개월 된 남자아이가 5살짜리 이 형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입니다. 경찰은 5살 어린이가 집안에 있던 권총을 갖고 놀다 실수로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이 있었다면서 누가 신고했는지, 권총이 당초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다쳐 응급실에 이송된 아동 매주 약 40명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코로나 전후 총기 부상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0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이 총기 사고로 응급실에 온 건수는 매주 평균 40전 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같은 이유로 응급실을 찾은 아동의 주간 평균치 28.8건보다 40.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총기 사고로 인한 응급 환자에서는 3년 사이 젊은 층을 포함해 전 연령대에서 늘어난 것으로도 집계됐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가정 내에서 오래 머물면서 총기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도 부모의 총기 관리는 소홀해진 문제 등이 아동의 사고 피해를 늘렸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유독성 화학물질을 실은 장대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연거푸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시경 미네소타 중부 소도시에서 에탄올을 실은 화물열차가 탈선 전복되면서 화재로까지 이어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사고 열차는 북미 최대 규모 화물 운송사 중 하나인 BNSF 철도 소속이고 사고 발생 지점은 미네소타 주도 미니어폴리스에서 서쪽으로 약 161km 떨어진 소도시 레이몬드입니다. 회사 측은 에탄올을 실은 화차 10량을 포함해 총 22대 화차가 탈선했고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환경청은 에탄올이 실려있던 화차 4량이 파손됐으며 인화성 액체 에탄올이 화재를 유발했다면서 사고 발생 후 10시간이 지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 인근의 대기질이 모리통하기 시작했고 연방철도청과 교통안전위원회가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상자 60여 명을 낸 멕시코 이민청 화재 참사를 통해 미국의 불법 이주를 억제하려던 미국과 멕시코 간의 어두운 협력 관계가 다시 드러났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엘페소와 인접한 치와와주 사우다드 후아레스 이민청 내 이민자 수용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39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멕시코 이민국은 2022년 한 해만 이민자 최소 28만여 명을 과밀 구금하고 아동을 포함한 이민자 9만 8천여 명을 추방했다라고 국제 엠네스티는 연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엄정 대응은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멕시코가 적극 협력한 데 따른 것이란 지적입니다. 국경을 넘지 못한 이민자 다수는 주로 멕시코 육로를 통해 추방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가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아시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어제 발표한 이번 가을 학기 정기 지원자 합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56,937명 가운데 2.14%인 1,220명이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조기 전형 합격자 722명까지 합친다면 합격률은 3.41%로 오릅니다. 특히 올해는 합격자의 29.9%가 아시안으로서 하버드 역사상 최대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즉 합격자 10명 가운데 3명이 아시안 학생인 셈입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대의원 선거 유권자 등록 및 우편 투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현장 투표 시간과 장소가 결정되고 포럼도 개최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인이 대거 출마해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민의회는 LA의 지역별로 있는 주민자치기구 및 시정부 소통창고로 올해 6월부터 LA 내 99개 주민의회 중 94개 대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당국에 따르면 한인타운 지역 주민의회의 경우 5월 4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피오피코 도서관 프로그래밍 룸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일 전 우편 투표도 가능합니다.
부에나팍 시의회가 지난 28일 저녁 미팅을 갖고 현재 금연 조례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부에나팍 시의회는 이날 아파트 빌딩인데 인도 50피트 이내와 시빅센터 주위의 야외, 아웃도어 파머스 마켓과 야외 공사 현장, 또 금연금지구역과 금연지정구역 설치 등의 금연 조례를 의결한 것입니다. 단지 아웃도어 다이닝 구역과 전자담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이 조례안은 앞으로 미팅에서 최종적으로 첨가되거나 삭제되는 내용을 결정한 뒤에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기에 앞서서 6개월가량 유예 기간을 통해 교육과 계몽이 실시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러시아에 머무는 미국인들에게 즉각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중부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모스크바 지국 소속 에반 게르시코바치 특파원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게르시코바치 기자가 미국 지시에 따라 러시아 군산 복합기업의 기밀 정보를 모으다가 적발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게르시코바치 기자는 러시아 출신으로 부모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 냉전이 끝난 뒤 미국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징역 2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targeting of American citizens by Russian government is unacceptable. We condemn the detention of Mr. Gerskovich in the strongest terms. 미국 정부는 러시아 당국의 체포 사실 확인과 접견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러시아에 살거나 여행 중인 미국인들에게 즉시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국경 없는 기자회 등은 언론인이 보복의 표적이 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게르시코바치 기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러시아가 외국 언론의 자국 내 취재 활동을 용인한다는 암묵적인 금기를 깨고 이처럼 미국인 기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격화돼 있는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미국 국적자인 에반 게르시코비치 월스트리트저널의 모스크바 특파원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조치를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보낸 일종의 신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사 중 한 곳에 소속돼서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가장 유명한 서방 기자 중 한 명을 이렇게 체포한다는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러시아와 서방의 단절을 더욱더 강화한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서방과 갈등을 겪는 중에도 서방 언론사에 계속 문을 열어두려고 했던 러시아의 태도가 이제 바뀌었다며 이전까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화 중에도 자신의 메시지를 서방에 전달하려고 노력하면서 일부 공감을 얻을 것을 기대해왔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게르시코비치의 기자를 체포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 서방과 소통 창구를 닫음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이제 결별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일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 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한국 같은 곳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재무부가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재료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혜택을 충분히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업체들의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규정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독일, 여러 자동차 업체들도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혜택을 제공해 동맹의 반발을 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도 나섭니다. 2030년까지 미국의 신규 자동차 판매 50%는 전기차로 충당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민간과 손잡고 이 전기차 보급 확산에도 공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IRA를 통해 새 차는 물론이고 중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 혜택이 확대됐다며 현재 30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고 13만 2천 개 이상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전기차와 배터리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가 보완됐고 이로써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접근성도 역시 향상됐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을 비롯해 아마존 헐츠 같은 민간 부분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협업에도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과 손잡고 전기차 보조금 최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검색 툴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검색 툴은 선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 적용 여부와 또 적용 범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서 다른 핵심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5%, 전월보다 0.3%가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오름폭은 1월보다 둔화해 1년 반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고 전월 대비로도 1월 절반에 그쳤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폭을 제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 이후 중형 규모의 지역은행에 대한 당국의 감독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역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되돌려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별도 입법 조치 없이 기존 규제 틀 안에서 지역은행에 대한 감독 확대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의 연쇄 파산 사태 이후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에서는 당국의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인 상황에서 스스로가 완화한 규제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에 난항이 예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 전미 기업경제협회 행사 연설에서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견해에 힘을 싣고 지난 행정부에서 느슨해졌던 중간규모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아프리카를 찾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해리스 부통령이 5억 6천만 달러의 규모의 탄자니아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서아프리카 가나 방문을 마친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저녁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경제 중심지 다르에스 살람에 도착해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하산 대통령을 예방했고 양국 무역 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I am pleased to announce a series of new initiatives. One, the Export-Import Bank will sign an MOU with Tanzania, which will facilitate up to $500 million in U.S. exports to Tanzania. 전체 지원 규모는 5억 6천만 달러로 약 7천억 원입니다. 최근 야당 집회금지 철회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한 하산 대통령의 노력에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You have been open to working with the political opposition. We have discussed that. You have lifted the ban on political party public rallies. You worked to improve the freedom of the press.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은 탄자니아의 첫 여성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우리의 만남은 또 다른 이정표이며 탄자니아의 젊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하루 더 탄자니아에 머물며 청년 기업과 시민단체 대표들과도 만납니다. 이어 마지막 순방국인 남아프리카 잠비아의 수도로 가서
히칠레마 대통령을 만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아프리카를 찾고 있습니다. 재무장관과 국무장관, 주 유엔 대사, 질 바이든 여사 등이 이미 방문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올해 안에 아프리카를 찾을 예정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메이저리그가 일제히 개막했습니다. LA 다저스 어제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8대2로 승리하면서 개막전 기분 좋은 승리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다저스 선발로 나선 훌리오 유리아스가 6이닝 동안 4안타 2실점 3진 6개로 개막전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출발은 좋지 않았죠. 유리아스 1회 1사후 몸에 맞는 볼 연속 안타로 1실점했고 2회에도 2루타를 맞는 등 1회와 2회 2실점하면서 0대2로 끌려가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다저스 이렇게 끌려가는 것 금방 끝냈습니다. 3회 윌 스미스가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고 이후 다저스 타자들은 6회 제임스 아웃맨의 개막 축포 2점 홈런까지 터지면서 8대2 대승을 거두고 어제 52,000 홈 개막전 찾은 관중들을 아주 즐겁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제임스 아웃맨의 활약에 올 시즌 다저스 순위가 걸려있다 이렇게 분석되기도 하죠. 다저스는 외야 수비수들을 상당히 많이 이번 개막전 로스터에 집어넣어놨는데요. 25살의 아웃맨의 활약에 올 시즌 다저스의 순위가 걸려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웃맨 선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난 시즌에 딱 메이저리그 4경기 출전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올 시즌에 이제 개막전 로스터부터 포함이 됐으니까 앞으로 어떤 활약을 이어갈지 제임스 아웃맨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아웃맨과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내일 주간 스포츠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의 포수 윌 스미스가 어제 경기에서 4타수 3안타 4타점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 지금 몇 년째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불펜 투수입니다. 어제 불펜 투수들이 유리아스 이후 7회부터 마운드를 이어받아서 3명의 불펜 투수가 무실점으로 경기를 일단 마무리는 잘 했습니다. LA 다저스는 오늘 더스티 메이 그리고 내일 만우절이죠. 내일 만우절 경기에는 클레이튼 커쇼가 선발로 나섭니다. 피츠버그의 배지환 선수가 미국 진출 5년 만에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출전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안타 2개, 도루 2개로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일본인 야구 천재로 불리우는 오타니 선수는 무려 10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선발 출장한 배지환은 첫 타석부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속 162km 강속구에 기습번트를 대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4회 두 번째 타석에선 160km의 빠른 공을 밀어쳐 2루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특유의 스피드와 슬라이딩으로 3루까지 훔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다소 긴장된 빅리그 개막전에서 시도한 과감한 도루였습니다. 배지환은 밀어내기 볼넷 때 홈까지 밟았습니다. 8회 마지막 타석에선 볼넷으로 출루해 두 번째 도루를 성공한 뒤 결승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피츠버그는 안타 2개, 도루 2개를 기록한 배지환의 깜짝 활약으로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샌디에이고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 바깥쪽 낮은 공을 절묘하게 받아쳐 개막전 첫 안타를 신고하며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가 시속 101마일, 163km의 강속구로 삼진을 잡아낸 뒤 주먹을 불끈집니다. 타석에서도 안타를 기록한 오타니는 6이닝 무실점, 삼진 10개를 잡아내는 믿기 힘든 활약을 펼쳤습니다. 5회 안타성 타구를 잘 잡아낸 우익수의 환상적인 수비도움도 받았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아직도 2023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 빠르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벌써 1분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2023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4월 1일 또 행복한 4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4월 1일 또 만우절이라 여기저기 재밌는 일도 많겠네요.
2023년 3월 3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널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널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